안녕하십니까. 매주 재밌는 컨텐츠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더트라. 오늘은 퍼펙트 데이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 쓰고 디자인하는 제이크고요. 네, 스타트업에서 브랜딩하고 있는 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퍼펙트 데이즈, 그러니까 뭐 사실 영화관도 지금 별로 없고 국내에서 그렇게 큰 반향은 없는 작품이긴 한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제 네. 주변에서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게 본 사람들과 네. 이 영화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극단적으로 갈리는.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죠. 저도 주변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결말에서 그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동화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는 조금 다른 궤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퍼펙트 데이즈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참 이거 처음에 시작은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 네. 더 도쿄 토일렛이라고 하는 TTT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그 시부야 주변에 있었던 21개의 화장실을 리뉴얼하는 프로젝트를 갖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만들어진 그 화장실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또는 이제 그 홍보물을 찍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이 1년 더 미뤄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그다지 빛을 발하진 못했는데 사실 그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행 가면서도 누가 화장실을 돌아다니 보겠어요. 그쵸. 네. 사실은 흔치 않은 어떤 프로젝트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환경 개선 프로젝트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뭔가 이슈를 바라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일본에 있었던 화장실의 모습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유명 디자이너들 뭐 대표적으로 안도 다다오, 그다음에 마크 뉴슨, 그리고 뭐 반시게로, 뭐 쿵아 켄고 같은 일본을 대표하고 이제 해외에서도 뭐 인정을 받는. 네. 마크 뉴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애플워치를 디자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안도 다다오는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한국의 뮤지엄 산도 안도 다다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빛의 교회라든가 뭐 물의 교회라든가 쿠마 켄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를 디자인했어요.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뭐 유명한 게 뭐 스타벅스 같은 것도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반시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에서 보면 목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 뭐 블루보트를 디자인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나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디자이너들이고요.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 화장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 이제 뭔가 환경 개선도 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로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감독인 빈 벤더스가 참여를 하면서 그쵸.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좀 깊숙하게 관여하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 빈 벤더스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전에 봤던 영화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뭐 유명하게는 뭐 벨리 천사의 시 같은 작품들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라 하면은 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영화들도 있고, 뭐 파리 텍사스라든지 굉장히 뭐 영화사적으로도 유의미하고, 그다음에 많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네필 분들이 꼭 빼놓지 않은 작품들 중에 꼭 있는 감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감독의 이름이나 영화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영화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빈 벤더스의 영화는 영화사에 모두 다 남을 정도로 다 모든 영화들이 그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빈 벤더스 감독이 6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단편 영화로 찾아봤다가 이번에 그 영화로 다시 찾아뵌 건 6년 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냥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홍보용 뭔가 뭐 CM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가 그럴 바에는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빈 벤더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 한 2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근데 그 어떤 규모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수소문들을 해보니 이제 온라인상에 와 있는 인터뷰라든지 기사거리를 찾아보니 3주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야쿠쇼 코지라는 주연 배우의 일정으로 인해서 18일 만에 촬영을 했던. 굉장히 2달이 되지 않아서 작품을 다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 음악에다가 다 돈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팝송들이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곡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 비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한 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빈 벤더스가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스텝 비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식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숙박비, 뭐 활동비 이런 거 명목으로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워낙 글로벌 프로젝트였다 보니 네. 이제 그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들어갔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끝났으면 뭐 조금 말이 있을 만도 한데.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라고 말이 있을 만도 한데 또 수상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작년 칸 영화제에서 네. 우리 야쿠쇼 코지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네.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인 배우가 상을 받았던 건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쵸. 작품에서의 그 남자 주인공, 네, 아역 배우였던 그때 이제 이후로 야쿠쇼 코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야쿠쇼 코지가 그 인터뷰에서 이제 드디어 그 소년을 따라잡게 되었다, 그쵸. 열심히 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 받았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남자 소년이 진짜 뭔가 그런 환경에 있었던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조금 너무 생생한 연기를 보여줘서 뭐 거의 천재적인 연기였었죠. 근데 그거 이후에 저는 더 놀란 게 야쿠쇼 코지가 성인으로서 수상한 건 처음이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영화가 한때 굉장히 좀 잘 나갔었고 그 한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쵸. 한 시대를 풍미했었을 한 반세기를 풍미했던 영화계인데. 네. 거기서 그 칸 영화제라든가 다른 영화제에서 상을 못 받았다는 건 조금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야쿠쇼 코지가 지금까지 많은 영화에 나왔었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뭐 연기를 보여줬었냐.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나왔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요한 좀 그 중압감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는 우리나라 보면 안성기 같은 배우? 네, 그런 그 정도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었나를 따진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냥 계속 비슷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배우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에 대한 감정까지 굉장히 얼굴과 그다음에 몸 동작과 그다음에 그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무언가의 그 무언의 말로 그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배우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야쿠쇼 코지라는 배우의 연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이전에 나왔던 작품들과 되게 확연히 좀 다른 설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뭐 최근적으로 저희가 인상 깊었던 건 나카시마 테츠야의 갈증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제 비리 형사의 역할을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또 유명했던 작품들로 따지면 그 운학이라는 작품에서 바람 피는 자신의 아내와 내연남을 죽인 다음에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그 자기를 잡아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간 장면 그 장면들을 사실은 저 뭐였죠? 이병헌이 그 손 잘리는 영화 뭐였죠? 내부자들에서 이제 오마주를 했었죠. 네네. 네, 이제 그런다든지. 사실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결국 구로사와 기요시 작품 감독의 그 큐어라는 작품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야쿠쇼 코지의 작품과 연기들은 꽤나 자극적인 설정 위에서의 연기였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살인과 범죄와 어떤 수많은 미스터리 속에서의 그의 연기만 보다가 이렇게 사실은 일상과 매일을 연기하는 이 배우를 내가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저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본 영화 좀 과장되잖아요. 그리고 사건 위주고. 그래서 야쿠쇼 코지가 나왔던 영화들의 대부분에서는 굉장히 들끓는 감정선 위에서 그쵸. 되게 센 감정들을 계속 연기했었죠. 그 센 감정들을 억누른다거나 뭔가 그것들을 좀 조율하는 그 역할로서의 그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예요. 완전 정반대죠. 온도감이 완전 다르죠. 네, 온도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보는 내내 사실 저 처음에 보기 전에 지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고 하니까 조금 지루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는 순간 훅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야쿠쇼 코지가 연기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똑같은 하루를 연기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달라요.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행복을 느낀다든가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기로서는 굉장히 좀 다채로운 연기를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 사실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가장 함정은 뭐냐면 사실 시놉시스예요. 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시놉시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조카가 나타나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시놉시스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영화는. 네, 맞아요. 왜냐면 이 네. 영화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극영화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갈등 구조에 빠진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이 극 속의 주인공도 어떤 이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심지어 주말도 보여줘요. 평일에 일이 끝나면 주말에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내는지를 정말 시간 순서대로 이제 착착착착 보여주는데 그 일상 안에서의 어떤 변주나 작은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배우가 사실은 다 그것들을 캐치하고 그 미묘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와 이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연기하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어떤 사람의 삶을 진짜로 몰래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가 봐왔던 그런 톤의 영화들, 뭐 예를 들면 뭐 다르된 형제들의 영화라든지 굉장히 리얼한 어떤 삶의 어떤 한순간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과 굉장히 겹쳐지지만 사실 이 영화만큼 이 정도의 호흡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뒤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가? 네. 하면 없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다른 감독을 얘기하자면 코엔 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건을 던지잖아요. 그쵸. 사건과 사고를 던지잖아요. 그리고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인물들이 영화 그쵸. 속에 나오고 근데 그거랑은 정반대에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 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늘 지나쳐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더욱 여기서 좀 공감할 수가 있었던 게 제가 여기 나오는 그 히라야마 그 야쿠쇼 코지가 연기했던 그 주인공의 이름이 히라야마와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그쵸. 정리를 하고 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고 이런 생활을 저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홀로 된 그 솔로 남자로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한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조직에서 회사원 네. 생활을 한 지가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 딱 그 루틴한 삶에 대한 어떤 사실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그쵸. 이대로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게 맞나? 뭔가 재미가 없다. 혹은 삶이 뭔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작품이 꽤나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게 저는 그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장인 사춘기라고 표현을 그쵸. 하는데 네. 보통 직장을 옮기고 4년차 때 와요. 네. 왜냐면 4년차가 되면은 똑같은 일상을 4년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익숙해져 이 일이. 있고. 네. 익숙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건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일상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 사건들도.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허탈함과 그다음에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히라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은 없어요, 사실. 그런 고민은 없지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우리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라고 하는 그 꼭지점을 찍고서 그걸 따라가는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히라야마는 뭐냐면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평행선처럼 쭉 그 지평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도달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냐 불안한 삶이냐를 따졌을 때 영화에서 나온 히라야마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떤 이 영화의 감상 평 중에 나오는 되게 공통된 단어가 마치 이 공중 화장실을 예쁘게 닦고 정리하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공중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 인물은 자신의 삶을 그런 식으로 가꾼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어떤 수행자의 삶과 같아 보인다. 특히 그쵸. 이 영화에서.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건 거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다만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없으니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나의 삶도 저렇지 않을까? 라는 측면으로 이 이야기가 딱 되면서 사실 이 흐름이 처음엔 지루하게 느껴지다가 전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너무 리얼타임 같아지니까 이 영화가 네. 이제 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보다가 왜 사건이 안 벌어지지? 왜 아무 일도 없지? 근데 사실 영화에서 계속 뭔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어쩌면 나의 삶과 되게 닮아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부터 영화가 완전 다르게 갑자기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꼭지점을 그 찍고서 거기를 달려가는 삶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 주인공 히라야마 삶이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는가를 따졌을 때 저는 히라야마의 삶이 조금 더 값어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이제 그 불교적인 그 사상으로 들어가자면, 그 철학으로 들어가자면 히라야마는 더러움을 정화해서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나눠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 생활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꽃은 어디서 펴요? 가장 더러운 연못에서 피죠. 진흙탕에서 피죠.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는 거가 연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교의 여러 가지의 그 성물이라든가 뭔가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연꽃이 등장하는 건데, 여기서 살고 있는 그 히라야마의 삶은 연꽃 같은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네. 이 히라야마가 청소를 거의 막바지일 때 누군가가 급한 사람이 이 화장실을 통해서 네. 뭔가 해소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쵸. 영화에서. 네.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숭고한 직업 정신인 게, 누구도 그걸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중간에 대사도 나와요. 초반에 시작할 때 아침에 청소하는 거 너무 싫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전날 밤에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 화장실을 치운다는 것들이 굉장히 싫은데, 그쵸. 그거를 하고 있는 히라야마를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히라야마는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죠. 묵묵하게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그것들을 다시 청소하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서 또 청소를 하고, 이거를 맞아요. 그 삶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삶은 살고 있는가라고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히라야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 주인공한테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치유를 느낀 게,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지루하게만 생각을 해봤지 누구를 돕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따진다면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고 좀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러운 데까지 찾아가서 그거를 뭔가 좀 더 픽스해주는, 좀 더 낫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은 거의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히라야마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인물의 주변인들은 되게 다양한 어떤 히라야마 삶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젊은 동료, 이제 같이 청소를 하던 저 젊은 동료는 뭐 당신은 왜 말이 없냐, 뭐 결혼을 왜 안 했냐, 뭐 이 나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온갖 평가를 하고, 뭐 심지어 자신의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이제 도중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말이 없어. 그래서 온갖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도 정말로 그 화장실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되게 그 와중에 또 자신의 조카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뭐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실 히라야마의 일을 나름의 어떤 필터로 정의하고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도움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뭐 히라야마가 어떤 아이를 엄마에게 찾아줬는데 그 잡은 손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손을 닦는 행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여고생은 히라야마한테 굉장히 불량스럽게 좀 나와라라는 식의 어떤 그 입으로 내는 소리를 통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하지만 히라야마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되게 반추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그 히라야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님 같은, 또는 이제 그 뭔가 선교사 같은 그런 그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마치 그 신을 따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렇죠. 자기의 삶을 숭고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화장실 청소부를 과연 사회적인 인식대로 낮은 위치로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공공 화장실 좀 깨끗하게 써야겠다. 네. 네. 갑자기 또 그렇게까지 가시는 개몽까지 가는 그런 효과가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이제 일본을 예전에 좀 자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공공 화장실이 생각보다 깨끗한 애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모두가 느끼는 거겠지만 일본 거리라든지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쾌청한 그다음에 쾌적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환락가라든가 유흥가는 다 똑같아요. 네, 어차피 거긴 다 지저분한데 그 좀 공공장소라든가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유별나게 신경을 쓰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하고 다르게 공공 화장실과 뭐 백화점 화장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실들이 다 그 비데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집에 달려 있는 비데도 많이 지저분해지기 나름인데 공공 장소에 있는 비데가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영화에서도 그 비데를 닦는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닦냐면 분해해가지고 닦아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도 거울을 비춰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면까지 닦고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료가 어차피 지저분해질 건데 왜 그렇게 닦으세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까지. 동료가 물어보죠. 네. 동료는 진짜 대충 위에만 건성건성 앉아가지고 닦고 있고 인터넷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막 청소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정말 직업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걸 꾸준히 닦아온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그 좀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에서 그 구도를 얻을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여기서 그 히라야마가 그 연기를 굉장히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그 화장실 얘기 말고도 저는 영화에서 정말 그 색감, 그 다음에 뭐 촬영,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스카이트리가 굉장히 이쁘긴 한데 그 스카이트리가 그 구름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집에 새벽에 이렇게 파란 빛이 들었는데 2층만 보라색 빛이 나오는 장면. 그렇죠. 그 식물을 키우는 공간. 식물을 키우는 공간.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촬영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민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그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로 이제 나오고 있죠. 마치 옛날 영화처럼 거의 4:3에 가까운 비율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영화의 화면이 점점 옆으로 넓어졌던 이유는 스펙타클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상업 영화들이나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굉장히 가로로 긴 화면으로 묘사가 된다면, 이 영화의 모든 문법과 이야기와 촬영, 뭐 기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박해요. 그래서 보면은 마치 그 일본 가옥에서 그 혼자 있는 사람을 찍었을 때 가장 사실 이상적인 구도이죠. 사실 4:3의 비율은. 더군다나 그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그 차와 화장실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작은 공간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작은 변주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영화 안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뭐 조명이나 카메라 웍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의 감정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화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아마 대부분 이제 뭐 OTT로 나오거나 뭔가 어디에서 이제 그 VOD로 나오면 이제 그렇게 그때나 보실까? 안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지금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꼭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영화일수록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근데 집에서는 그 정도의 사운드를 느낄 수가 없고, 이 영화에서 또 중심이 되는 것도 음악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 화면이 옆으로 점점 더 넓어진 건 스펙타클한 그런 화면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조금 더 화면에서 그 광활한 뭔가의 대지라든가 뭐 구도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한 명이고 한 명의 삶을 따라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4:3 비율로 했을 때 가장 알맞은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일본에서의 스펙타클한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의 굉장히 소박한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4:3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절대 이거는 나중에 핸드폰으로 보거나 TV로 봤을 때 그 감동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그 4:3 비율이라는 게 얼마나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인물에 얼마나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아직까지 만약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하고 있다면 정말 극장에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 약 4분에 달하는 이 마지막 주인공이 운전하면서 뭔가 해를 바라보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 4분간의 표정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 4대3 화면에 한 인물의 얼굴이 꽉 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4분 동안 거의 리얼타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 인물이 느끼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묘사하는데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이 이해가 되려면 이 영화의 그 앞선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르는 그 시간들을 봐야만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문법들이나 어떤 표현 방식들이 굉장히 이 인물 한 명에 집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라는 어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좀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극영화스럽지 않죠. 극영화스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인물이 어떤 공간 속에 어떤 빛에 놓여 있는지를 결코 인공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 어떤 자연광 아니면 실제로 뭐 우리 공간에 있는 이런 등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음식점에 들어갔었을 때 그 음식점에 있는 자연스러운 불빛들로만 이 인물들을 묘사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삶이 어쩌면 더 우리랑 닮아 있는 건 거죠. 화면 그렇죠. 속에서 묘사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어쩌면은 이게 저예산 영화이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묘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이 이야기와 연동되면서 되게 장점을 잘 풀어냈더라. 네. 맞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건데 새벽 장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찍으려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두우면 아예 촬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촬영이었고 그 다음에 조명을 거의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이제 영화 조명보다는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쓰는 조명으로만. 그래서 저는 그 최근 일본 영화들을 보면 너무 과장돼가지고 근데 그 과장됐다는 게 연기만 과장된 게 아니라 뭐 코스튬부터 시작해서 조명, 그다음에 색감, 여러 가지 그 액션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장돼가지고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는 먹혔던 전략이고 일본의 스타일이긴 했는데 지금 봤을 때 한국 영화도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헐리우드 영화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서 그런지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연기라든가 자연스러운 빛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처음 느꼈던 느낌은 뭐였냐면 아 정말 일본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그 공기들이 좀 담겨 있죠. 네, 그래서 그 영화의 공기를 담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냄새, 공기 이런 것들 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영화는 일본 감독이 아니라 독일 감독인 빈 벤더스가 만들었는데 그쵸.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본스러운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기술 스태프들도 다 그 독일에서 데려오신 분들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게 외국인들한테 찍혔는데 이렇게 일본스럽게 찍혔을까라는 지점이 좀 되게 재밌는 점이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일본에 가면은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일본 해가 좀 한국보다 일찍 뜨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이 굉장히 한국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그 주인공이 하는 이게 2주 동안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2주 동안 하는 아침에 그 루틴이 똑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누군가 빗질을 하고 있고 그 소리에 깨죠. 깨고 그 다음에 윗니브를 덮고 반을 그러니까 4등분해서 접고 그다음에 아래 요를 3등분해서 접고 그걸 놓고 그다음에 이를 닦고 내려와 가지고 뭐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나가 가지고 커피 그 보스 커피 하나 꼭 뽑아 가지고 차에 타 가지고 이제 일하러 나가는 그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새벽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여행 갔을 때 좀 일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에서의 그 새벽 공기를 느껴보셨을 텐데 그 새벽 공기라고 하는 그 질감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장마 기간이긴 한데 일본도 장마가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2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가 내리거든요. 맑은 날이 몇 개 없어요. 영화에서도.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담은 게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영화가 전반적으로 되게 담백하죠. 막 어떤 과도한 연기, 과도한 기술이 없이 사실 이 이야기도 크게 어떤 인물의 갈등 구조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 모든 문법들이 어떤 그런 주제 의식과 잘 이제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 네. 그리고 뭐 연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줄거리가 잘못 적혀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사실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조카가 집에 찾아온다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중은 나중이고, 그러니까 바다 언제 갈 건데 내가 저 강물이 어디로 흘러 그 삼촌 그랬더니 바다로 가지라고 했더니 그럼 나도 나중에 바다에 데리고 가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히라야마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라고 얘기하니까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나중 언제라고 물어봤더니 나중은 나중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좀 세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나중에 뭐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난 뭐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히라야마 뭐냐면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나중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알차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가 이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는데 그 세련됐다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코 설명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물에게 굉장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평양냉면 먹으면은 아주 미세한 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네. 왜냐면 굉장히 슴슴하잖아요. 하지만 염도가 절대 낮은 음식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도대체 이 인물은 가족이 있었을까? 뭐 자식이 있었을까? 결혼을 했을까? 라는 것들을 스스로 우리도 질문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조카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동생이라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인물을 우리가 가늠은 해볼 수 있죠. 이 인물이 듣는 굉장히 유명한 팝송들에 대한 리스트, 아니면 필름 사진을 찍는 어떤 행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한 관광객이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렇죠. 영어로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바로 알아듣고 행동으로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물은 꽤나 그 문화적인 수준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경험이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사실은 그 이제 자신의 여동생이 오는데, 굉장히 이제 비싼 차에 기사를 대동해서 이제 와서 아버지를 다시 보러 가라.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얘기들 하다가 굉장히 둘이 회한의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물이 마치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되게 소외되거나 배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했다는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끝 혹은 그런 경험들을 정말 즐길 정도로 해본 건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지금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게 설명되니까 사실은 더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가장 축복받은 세대가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히라야마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가라고 했을 때 버블 시대의 그 중년들 또는 이제 그러니까 그 20대 30대들이 그 당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비싼 술을 먹고 가장 비싼 여행지를 가고 가장 비싼 독일산 뭔가의 기계를 쓴다든가.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돈과 명예와 그다음에 퀄리티에 대한 그 아주 풍요를 누린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불황이 왔잖아요. 불황이 오고 이제 그 완전 저성장에 굉장히 오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뭘 했냐면은 그때를 복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때 즐겼던 음악, 그때 즐겼던 와인, 그때 즐겼던 여행지, 그다음에 그때 즐겼던 여러 가지의 취미들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나오는 히라야마는 딱 그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보면은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술에 심취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따지고 네, 보면. 네. 그리고 그 사진을 셀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필름을 인화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잘 나온 사진들은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사진을 완전히 과감하게 찢으면서 네, 정말 그 장면에서 되게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이 자신의 어떤 창고를 열자마자 이미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런 취미생활을 해왔다라는 전사가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카세트가 모여져 있는 책장이라든지 책들이 모여져 있는 책장들. 그다음에 이 인물은 책을 고를 때도 사실은 그 책장 주인이 굉장히 평론가로서 좋은 평을 해줘요. 너 되게 좋은 책을 골랐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주제 뭐 어떻게 생각해? 뭐 라면서 막 그러니까 결코 이 인물들은 사실은 안목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과 절망은 다르다고 얘기해 준다든가. 근데 정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어떤 면에서 되게 부러웠던 게 그 일본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다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으로 책을 살 수 있고 1,000원이 안 돼서 사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800원, 그쵸. 800원 800원대죠. 800원 한 850원이면 책을 한 권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아직 점심이 되지 않은 시간에 그 지하철에 있는 그 밥집에 가면은 술 한 잔과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동생이 와가지고 선물하는 건 되게 비싼 초콜릿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빠 원래 되게 초콜릿 좋아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라고 주는데 그런 거 보면은 주인공 취향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 사실은.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건 뭐냐면 가장 그 낮은 삶. 정말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주인공이 참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고 중간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외롭게까지 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주변인들의 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로 미뤄보면 그 인물이 굉장히 그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장비들이 개인의 물건으로 묘사가 돼요. 네. 이게 회사에서 결국 지원이 되는 게 그쵸. 아니라 이제 히라야마 씨는 어떤 자신의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그 동료가 말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 인물은 자신의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잘하기 위해서까지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삶인 건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향에 대한 면도 사실은 그 취향으로 자신의 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여성에게까지 사실은 매력 어필 아닌 매력 어필을 하게 되는 장면들도 그쵸. 나오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어떤 모티브가 있었을 때 또 히라야마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혼자서.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라야마라는 인물이 계속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깊은 인물이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과연 나는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삶이 저 사람의 삶과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미뤄보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던 것 그쵸,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그 중에서 한 장면만 뽑는다면 지민은 어떤 장면 뽑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그 히라야마가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동료가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본사에 전화를 해서 혼자 살기 굉장히 힘들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그 바로 얼마 안 돼서 어떤 한 여자 직원분이 본사에서 왔다 얘기를 들었다 왔는데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거든요. 히라야마가. 왜냐면 그분의 그 프로페셔널함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드러나요. 그쵸. 자신처럼 어떤 자신의 장비를 들고 왔다든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대하는 태도를 딱 보고 히라야마는 굉장히 그것들 되게 안도의 한숨과 되게 흐뭇함으로 그쵸.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왜 인상이 깊었냐면 결국 이런 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되게 불행이나 혹은 빵꾸라고 생각했던 일들 사건들이 사실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되게 초석이었던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히라야마 같은 수행자 같은 사람도 화를 낼 만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일이 다시 바로 잡히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사실 다시 바로 평정심 되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되게 아주 단순한 장면인데 그냥 제가 그 장면에서 너무 많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뭐 평소에 막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일희일비하고 막 고통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면 더 좋아지기 위한 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참 그렇게 간단하게 연출을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술집 주인의 전 남편과 그 강가에서 술 한잔 하고 담배 피고 그쵸. 그림자 밟기 놀이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메타포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나 이제 후반에서 나오는 장면의 대사들도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라고 그렇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영화에서 뭐 마블에서 멀티버스를 따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막 이 세계물 보여주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다 멀티버스예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른가라고 생각하자면 사실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부모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학교 다녔을 거고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런 대사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 마지막 장면에서 그 그림자가 겹쳐지면 더 진해질까요? 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대사에서 느껴지는 게 과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메타포로 생각하자면 슬픔과 슬픔이 더해지면 더 슬퍼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사로도 또 표현되죠. 네. 그래서 그 그림자를 겹쳐보고 그렇지 않네요라고 얘기하는데 히라야만 그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도 사실 여기서 또 그 어떤 감정이냐면 이 술집 여주인의 그 마담의 그 전 남편은 이미 이 히라야마에게 자기 아내를 맡겨요. 그렇죠. 자신은 이미 이혼을 했고 자신은 심지어 시한부임을 밝히죠. 그러면서 그림자를 서로 겹쳐보고 그다음에 그림자가 서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나타낸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이 보여지는 장면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그 50이 넘은 아저씨들이 그림자를 밟겠다고 그 뛰어다니는 장면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제가 선택한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비추천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지민은 어떤 정도 수준에 놓으시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이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별 3개 쉽게 얘기하면 초강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요즘 제가 주변 친구들과 깊게 얘기하면 너 행복해? 너 그럼 행복하다고 답변하면 왜 뭐 때문에 행복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왜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요즘에 하고 다녔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좋은 것 같은데 막 그렇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자니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행복한 건가 아닌가가 제 스스로 정의가 안 돼서 한 2달 동안 되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다 보고 나서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저한테 답변이 되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꼭 이 영화를 너무 보여주고 싶고 처음으로 정말 이 영화를 초강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든 거죠. 네. 지금까지 제가 녹음했던 다양한 영화들 중에서도 그래서 참 이 정도로 어떤 삶의 통찰을 다루는 작품들이 요 한 10년간 있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다. 저도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막 추천하기 좀 그래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취향을 탈 거고요.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초초강추를 하고 싶은 영화긴 하거든요. 왜냐 제가 짧게 리뷰를 쓰긴 했지만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완벽했어요. 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영화였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내일 죽고 싶은 분.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는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대자연, 그다음에 우리가 이 환경을 얘기했을 때 그냥 뜨는 해도 없고요. 그냥 내리는 비도 없고요. 하물며 영화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히라야마가 그 점심을 먹으러 간 공원에서 요만큼 자라있는 나무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거를 거기 그 신사에 있는 그 신관한테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걸 가져와서 그쵸. 자기 집에 있는 그 화분에다 심거든요. 그렇다면 좀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장면에서 울컥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주인공은 사실 되게 무료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면은 우울증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쵸.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좀 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히라야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희망적이죠.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 그것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파리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세 가지가 겹쳐졌을 때 바람까지 더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매번 변화하는 빛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밖에 없는. 그 순간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내일 죽고 싶다, 나 오늘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 무료한 삶을 살고 있어서 좀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는 한번 흠뻑 빠져서 히라야마의 감정에 한번 동화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그쵸. 내일 살아갈 때 아침에 뜨는 햇살도 그냥 아침이 왔구나로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거, 비 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똑같은 루틴을 사는 삶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마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지금 어쩌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각자의 삶을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꾸려나가고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응원을 받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 어떤 삶이든 간에. 네. 어떤 삶이든 간에 네 삶 틀리지 않았어. 그대로 유지만 해도 충분한 삶이야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외침이 아니라 되게 등을 다독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오늘 퍼펙트 데이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더트라는 매주 이렇게 재밌는 영화,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영화, 그렇죠. 과거의 명작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영화와 좀 더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